1989년 8월 5일 서울 구치소 현장에서는 한 사형수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4명이 숨진 흉포한 살인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난입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은 그에게는 당시에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참회 끝에 담담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집행 시간이 되자 사형수는 저승에서는 좋은 몸을 받아서 올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잠시 망설인 후 편지 2통을 남깁니다. 사형수가 남긴 편지, 어디로 가는 편지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과 함께 형장에 선 사형수들의 마지막 표정을 살펴봅니다. 진짜 이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 정말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도 이게 그때 신문에서 딱 보면서 막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장님. 네. 일단 이 사형수, 네. 이 사형수가 남긴 편지 얘기를 아까 백 기자가 했는데 편지 네. 2통 누구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네, 편지가 이제 2통이 갔는데 한 통은 강원도 정선 산골 오지에 있는 학교에 갔대요. 그것도 가끔 5만 원, 그 당시 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예. 5만 원하고 같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와 기다려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나중에 귀해하면서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어리석고 철없었다. 언젠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잘하겠지만 지금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뭐 이런 글을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편지는 굉장히 지금 서정적인데요. 첫사랑이 또 했던 여인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나를 잊고 편하게 살아라라는 편지였는데 또 그 여인은 옥중 결혼을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미결수와의 옥중 결혼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키다리 아저씨라는 보통 호칭을 붙여주기에는 이 사건을 저지른 이 사람들의 이 범죄 행위가 너무 참혹했어요. 네, 아까 전에도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담당 형사도 정말 최악의 흉악범죄라고 할 정도의 정말 흉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현재로는 서울 역삼동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방이 한 20개 정도 있었던 최고급 룸살롱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서진회관입니다. 1986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밤에 남성 7명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조직폭력배인 목포 만보파입니다. 이 만보파는 웨이터를 불러서 돈이 좀 많이 없는데 양주 2병을 좀 원가로 주고 안주는 공짜로 줘라. 그리고 방도 좀 너무 좁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는데 웨이터가 이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니까 웨이터를 피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또 서울 목포파의 아지트였던 거죠. 이 웨이터가 피떡이 되니까 이 서울 목포파 일행들이 뛰어나왔고 거기서 심각한 패싸움으로 번집니다. 40cm 길이의 흉기가 여러 개 등장을 했고요. 현장에서 목포 만보파의 조직원 4명이 즉사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 지금도 계속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요. 굉장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온 벽에 지금 바닥에도 막 흩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벽이 더럽혀져서 맨 벽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고 또 발견된 시신에서도 심하면 항구에 한 40차례 정도의 자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목포파는 신고할 수 없게 전화선을 끊고 시신 내부를 끌고서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 1986년 8월 14일 이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당시 이 특종 보도를 처음 했는데 제가 이 당시 그 보도를 했던 기자의 그 취재기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딱 취재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서진 룸사롱 거기 딱 들어가니까 정말 바닥에 첨벙첨벙이란 말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정말 흥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포 만보파, 서울 목포파, 백 변호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서울 목포파는 뭐지? 서울도 있고 목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단체 이름은 누가 질까요? 자기들이 짓는 건 아니에요. 경찰에서. 자기들이 지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단체잖아요. 범죄 조직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지방에서 소위 조폭들이 서울로 많이 상경해서 서울에서 세력 다툼이 굉장히 많았을 때고 당시에 영남 지역에서 국토개발 쏠리면서 이제 호남 출신 조폭들이 서울로 많이 상경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기 아까 말한 서울 목포파 같은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유도대학 선후배들이 만든 그런 조직폭력 단체고 또 만보파 같은 경우 길거리 싸움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출신 지역들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보통 저렇게 이 조폭단체 이름을 만드는데 뭐 과거에 뭐 양은이파 뭐 다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 또 역시 마찬가지고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검경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지역이나 이런 특색을 보고 그렇게 많이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게 86년이면 우리 팀장님이 현역으로 계실 시간을 때잖아요. 뛸 때죠. 그렇습니다. 뭐 좀 이 서진 룸사롱 사건하고 좀 어떻게 닿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진 룸사롱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아까 지금 만보파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태천이파 계열의 오모 씨의 직할 부대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부대죠. 상남 상구를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 목포파하고 부딪힌 사건이죠. 그러니까 8명이 7명을 습격을 했는데 4명은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4명을 병원에다 갖다 던져놓고 갔잖아요. 예.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뒤처리가 깔끔하지가 못했는데 어떻든 이 조폭 사건이 우리가 들었을 때도 경악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웠고. 왜냐하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는 범죄와 전쟁을 벌였지만 조폭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폭 일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조폭 일기. 일기. 예. 예. 옛날 그 일제 강점기에 유명한 김자진의 아들이었던 김두한, 김뚜껑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시라소니, 구마적, 신마적 영화 보시면 다 나와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난 뒤에 정치 깡패가 나타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이정재 예. 산당했죠. 그 밑에 이마수, 또 유지광 유명한 깡패들인데 그 깡패들이 사라지고 명동에서 유명한 신상사가 우리나라를 제패를 했는데 그 신상사파를 그 조양은 씨가 사부이 호텔에 습격을 해가지고 무참하게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3대 분파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김태촌, 조양은, 오비파 이렇게 전국의 조폭이 서울에 몰려가지고 조폭 정복 시대를 만들었던 거죠. 아, 진짜 이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이 광명 사거리파를 일망타진한 우리 팀장님이 야 진짜 거의 조폭사를 꿰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근데 소장님 네. 다시 이 사건으로 좀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인이 검거가 됐나요? 그러니까 5명은 자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수뇌부들은 막 도망을 다녔는데 어렵게 검거는 했대요. 뭐 낚시꾼인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뭐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이 5명 자수한 사람들도 뭐 위장 자수라기도 하고 고의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성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딴짓하고 또 다른 멤버들은 신고자를 보복 폭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반성이 없었다는 게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이들이 자수하기 전에도 시신을 끌고 가서 정형외과 앞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던지면서 예. 교통사고 환자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랄했던 사건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백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 총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주범 2명은 이제 사형에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기타 조직원들에게는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이 내려졌는데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범죄의 전쟁 선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건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랄하고 또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형 선고도 거의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사형 선고 이후에 지금 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 자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주범 2명이 백 기자. 네. 집행이 됐죠. 그 시절에는 뭐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네,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집행을 한 건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형수가 바로 김동술이랑 아까 전에 소개했던 고금석입니다. 이 김동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형 순간에 갑자기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40분을 그 장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체구가 크고 아까 전에 유도를 했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무게도 100kg가 넘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구가 굉장히 좋고 또 완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람을 해쳤던 사형수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 저승에서는 좋은 몸을 받아서 올바로 잘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애인에게도 편히 잘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기 전에 안구랑 콩팥을 기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김동술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게 딱 그 사형 집행기구를 포인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먹통이 돼가지고 40여 분, 지금 뭐 소개한 것처럼 40여 분 동안 그 교도소 측에서 그걸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옆에 서서 4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그 40분의 시간.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40여 분 동안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조폭들 실제로 많이 이제 현역으로 계실 때 만나 보시고 또 뭐 아까 광명 그렇죠. 사거리파 지금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좀 이런 사람들 좀 보시면 어떠십니까? 좀. 그러니까 그 조폭으로 빠져드는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조폭이라는 것이 좀 미화된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폭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서민들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 폭력 조직이라든지 단체에 가입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폭이라는 거는 절대 미화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조폭의 조직폭력배에 가입은 절대로 안 되고 참여하지도 말자. 예. 조폭 괜히 들어갔다가 팀장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아유. 후회합니다. 예.